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주차 첫 번째 강의로서 우리 앙리 마티스, 그 위대한 앙리 마티스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왜 위대한 앙리 마티스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피카소가 20세기에 단 한 사람의 가장 위대한 그 화가를 갖다 꼽으라고 한다면 피카소거든요. 근데 피카소가 유일하게 질투한 사람이 앙리 마티스입니다. 그럼 왜 앙리 마티스가 그렇게 질투의 대상이 됐느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제목을 달았듯이 야수파의 창시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색채의 마술사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천부적인 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곧바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앙리 마티스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앙리 마티스는 뭐 프랑스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생애를 갖다가 우리는 안 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 세 가지를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상징주의의 대가라고 하는 귀스타브 모로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바로 앙리 마티스가 귀스타브 모로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스타브 모로가 화가이자 동시에 그 에콜 데보자르라고 프랑스 그 미술 학교의 교수였었는데 그 사람 지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아둬야 될 것이,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점묘파를 했죠. 점묘파를 했을 때 쇠라와 시략을 했습니다. 근데 쇠라와 시략 중에서 쇠라는 일찍 요절을 했고, 시략이 남아서 점묘파를 갖다가 완성을 하면서 끝까지 가져가면서 나중에는 자기 고유의 무엇을 합니까? 원색적 점유파를 일종의 완성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시략과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략에게서 원색적인 야수파를 창시할 수 있는 그런 그 바탕을 시략과 친교를 가지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략이 그 당시에 생트로페에 머물렀는데, 생트로페까지 찾아가서 이 사람이 마티스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색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트로페에서 시략에게 배웠는데도 시략을 훨씬 능가하는 그러한 일종의 재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세 번째가, 그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그림이 누구 거냐 할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바로 앙리 마티스를 이제 꼽습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이 바로 색채를 가지고 했다 이거죠. 이게 야수파를 창시하고 색채의 마술사가 됐다. 그럼 야수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야수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야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 야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야수예요. 그 동물이에요, 아주. 그런데 그 동물들은 무엇입니까? 포식자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엇이에요? 사슴이나 이런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묻어 있습니까? 핏빛이 묻어 있습니다. 피가. 야수파 그러면 핏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림을 할 때 무엇이냐면 색채의 해방을 부르짖으면서 굉장히 원색적인, 즉 아주 강렬한 빨강, 녹색, 파랑, 요것만 원색만을 사용해서 강렬한 색채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형태 중심의 사실주의라든지 고전주의로부터 완벽하게 탈출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무엇을 그렸냐면 드로잉을, 다시 말해서 연필로 약간의 윤곽을 그린 다음에 그 안에다 색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라크로와 이후부터는 그런 식의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색채
색채를 그냥 직접 드로잉 없이, 그러면서 색채와 색채끼리의 결합과 색채와 색채끼리의 경계선을 가지고 윤곽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 바로 야수파다. 그러나 야수파는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나타났다가 잠시 머뭅니다. 그러니까 사라집니다. 기껏해야 한 2, 3년 정도밖에 그 야수파 활동이 없어요. 그리고 야수파는 사라져 버려요. 일찍이 그렇게 짧게 활동하다가 사라진 아마 유파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수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수파는 엄청난 저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후대의 영향을, 뭐냐면 칸딘스키로부터 출발했던 어떤 색채를 아주 더 극단적으로 해방시키면서 일종의 색채가 바로 그림의 가장 중심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후배 화가들에게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봅시다. 이게 바로 야수파입니다. 그러면 맨 오른쪽 아래가 바로 왼쪽 아래가 좌가 시냐의 생트로페, 이게 유명한 생트로페 항구입니다. 이게 전묘파에다가 원색적인 그런 원색주의를 갖다가 이제 첨부해서 시냐 고유의 아주 스타일을 만든 아주 유명한 그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시냐의 이러한 원색적인 전묘파로부터 누구냐면 마티스가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도 시냐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대로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티스가 이게 그렸습니다. 이 왼쪽 위가 그 유명한 호사평원 관능이라고 하는 마티스의 초기작인데, 이게 바로 시냐객에서 배운 원색적 전묘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린 건데, 이 그림이 이 시냐객 그림보다 완벽하게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저 빛이 아주 아침빛인지 노을빛인지 굉장히 아주 빨간 빛이 호수에 반사되면서 사람들이 뭐냐면 저거를 즐기는 겁니다. 햇살을 즐기고, 그리고 뭐냐면은 해수욕을 하고 있는 풍경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제목을 보지 않고서도 정말 뭐냐면 배가 불렀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호사스럽고 사치스럽고, 그렇지만은 관능적이고, 그렇지만 아주 이 전묘법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의, 내가 쇠라이 전묘법을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솜사탕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솜사탕 같은 포근함과 이 아주 뭐랄까 평온함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제목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목은 보들레르의 그 유명한 호사평원 광릉이라는 시로부터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이죠. 마티스가 이 그림을 그리기 50년 전에 보들레르가 이 시를 썼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를 같이 감상하면서 하면은 더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불어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봅시다. 삶의 기쁨을 한번 보세요. 놀랍죠? 여러분들 지금 이 구도를, 이 그림만 하나 가지고도 어쩌면은 1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이 구도는 무슨 구도냐면은 세잔의 대수욕도 구도예요. 여러분들 세잔의 그림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대수욕도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도에다가 색채는 야수파에다가, 근데 야수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쪽은 전묘법이었는데 오른쪽 그림은 무엇이었습니까? 고갱의 냄새가 나요. 하나의 면을 같은 색을 칠하면서도, 그러나 고갱처럼 색깔과 색깔의 경계를 갖다가 까만색으로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색깔과 색깔을 이렇게 대립을 가져갔는데 아주 부드럽고 정말 아름다울
다고 말할 정도로 이 자체가 정말 제목의 말대로 삶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의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저기 했던 저기에서 고흐의 초기 그림 중에서 에밀 졸라의 이 작품의 이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삶의 쾌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문학적인 것에서 따오고 세잔에게서 따오고 고갱에서 따오고 전묘파 야수파에서 하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하면서 자기의 벌써 이미 세계를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피카소가 질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피카소에게는 원래 색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색채감이 없습니다. 피카소는. 자, 그래서 이제 마티스의 특징을 가면은 여기서 마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감각을 잘 표현하는 색을 쓸 뿐이다. 그러니까 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색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계절에 맞는 색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내려고 애쓰지 않는다. 여러분들 가을색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을에 낙엽, 단풍 이런 색깔이 떠오르죠. 그것을 보통 우리는 사물의 고유색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사물의 고유색을 떠올리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을이 내 안에 불러일으키는 느낌에서만 영감을 얻으려고 한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낙엽만이 가을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늘한 파란 하늘의 얼음장 같은 투명함도 가을을 훌륭히 전달할 수 있다. 나의 느낌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느낌에 맞는 그리고 그것을 색을 선택해서 그 색으로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표현주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거죠. 이것이 바로 색채의 파괴와 원색적인 이것은 바로 야수파의 특징이고 또 하나 가져온 게 이 사람은 뭐냐면 회화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원래 캔버스라고 하는 것은 2차원 공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평면에다가 무엇을 그립니까? 3차원 공간, 즉 부피감과 질량감이 있는 3차원 공간의 사물을 우리가 2차원에다가 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는 방법은 눈속임수예요. 그 눈속임수의 첫 번째가 원근법입니다. 그러니까 원근법이 가까이에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그런 원근법을 통해서 무엇이냐면은 2차원 공간에 있는 그림이 3차원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눈속임수예요. 원근법은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눈속임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명암법이에요. 명암법. 이 모든 것은 지오토라고 하는 화거로부터 출발했지만 이 명암법은 뭐냐면 빛이 비치는 데는 무엇이에요? 굉장히 밝게 그리고 그 옆에는 그림자로 어둡게 그림으로써 명암의 차이를 두면서 부피감과 볼륨감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2차원 공간의 캔버스에서 3차원 공간을 표현하는 눈속임수의 두 번째 아주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눈속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마티스가 하는 얘기는 2차원 공간은 그냥 2차원 공간일 뿐이다. 그러니까 평면으로 되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평면성으로의 복귀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얘기했죠. 평면적이 되게 되면은 장식적이 되게 돼요. 장식적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그 벽면에다가 무엇을 장식하잖아요. 뭐 꽃 같은 거 이렇게요. 그런 것들이 무늬 같은 걸 장식한 그 장식성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마티스의 세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마티스의 이 콜린 우르의 열린 창이에요. 오른쪽에 일본 여자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전묘법이고 오른쪽에 일본 여자, 왼쪽도 전묘법인데 점점 이제 자기 스타일을 이제 만들어 갑니다.
완전히 자기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미 여기에 평면적인 것이 나타나 있어요. 평면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원색적이고 강렬한 색채를 썼어요. 강렬한 색채는 원색적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강, 파랑, 녹색이에요. 이것을 그냥 막 떡칠을 하듯이 그러니까 점묘법에서도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점묘법가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점이 아니에요. 다시 굵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왼쪽에 컬린 우루의 창 같은 걸 볼 때 창밖의 풍경, 이 배거든요. 이게 이 배가 여러분들 평면처럼 벽에 붙어 있는 일종의 벽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평면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여러 시도를 하면서 이제 독창적인 자기의 스타일을 완성해 갑니다. 아주 놀라운 사람. 이게 색채의 마술사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이 왼쪽에 드랭의 초상을 보십시오. 드랭이라는 사람의 사진이 이제 저는 찾아보진 않았지만 드랭이라는 사람의 사진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드랭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누가 마티스가 받은 인상에 가장 가까운 그런 색채를 갖다가 이렇게 딱 자기 스타일로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자마자 드랭이라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마 드랭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이렇게 색채를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표현했는데 아주 뭐랄까 우리에게 느낌이 다가온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눈 하면서 이 얼굴에 자 됐죠? 자 오른쪽으로 합시다. 이게 바로 자화상이에요. 이 녹색.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자화상과 초상화는 누구로부터 출발했어요? 바로 세잔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잔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티스 자신도 세잔의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왼쪽서부터 이게 야수주의가 있으면서 색채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제 서서히 자기 이거 다 야수파적입니다. 이게 이 자기 왼쪽에 모자 쓴 여인도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마티스 부인인데 이 두 그림을 보고 마티스 부인이 화를 냈다는 거죠. 네,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추하게 그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림을 모르는 마누라를 둔 것이 천만다행이죠. 그래도요. 그러니까 이 마치 소크라테스의 부인처럼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영원히 자기 자신을 남기는 유일한 방법은 위대한 화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남아요. 오케이?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것은 영원한 예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색채에서 그대로 느낌을 그냥 확 느껴야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해설해 가지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성격의 사람이다 라고 성격 분석을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감상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딱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야, 이게 왼쪽 그림이 이제 점점 시간, 제가 이것을 이 사람의 작품을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왼쪽 그림은 뒤에 평면적이고 다른 건, 이 여자는 딱 제목 그대로 녹색 눈의 젊은 여인이에요. 이 눈이 딱 이 그림을 보자마자 눈이 확 띄면서 이런 녹색 눈을 가진 여인, 신비스럽고 마치 저 우주의 어떤 그 우주인의 이게 딱 그 신비스러움이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옵니다. 오른쪽을 봅시다. 얼음공주라 불리는 여인. 그런데 여러분들 얼음공주처럼 느낍니까? 저는 고양이처럼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왼쪽에 파란 것을 보면 얼음장같이 아주 냉정하고 그러지만 요 입의 형태라든지 요런 눈가에 이런 삐쭉삐쭉한 이거 육각형으로 된 여러분들 프랑스를 갖다가 헥사곤이라고 별명하는데 프랑스 지형이 뭐예요? 육각형으로 됐는데 바로 제가 보건대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게 프랑스 지형을
여인화한 것. 그래서 프랑스라는 나라 이름도 라 프랑스 여성형입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건 농담이고, 자, 이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아, 얼음 공주 같지만 굉장히 아주 그 고양이처럼, 고양이가처럼 아주 앙칼지면서 또 고양이처럼 아주 뭐랄까 그런 것이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제 이게 1909년으로 갔죠. 자, 이게 여기 1907년도 작품인데, 제가 이 왼쪽 작품의 이거 제목이 호사입니다. 근데 제목과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인처럼 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자 떠오른 것은 엘 그레코의 그림. 완전히 시대가 400년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너리즘으로서 이것과 이것은 기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왜 이 엘 그레코의 그림을 갖다가 옆에다가 놓았느냐 하면은, 여기 엘 그레코의 이 왼쪽에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 가지고 막 구원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애원을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크게 길게 이 손 같은 게 길게 뻗으면서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과장법이죠. 말하자면. 그럼 왜 이렇게 과장법으로 그렸을까요? 엘 그레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면은 이 그림에서 마티스가 이 사람을, 이 여인을 이렇게 크게 그린 것을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금방 감이 올 겁니다. 무엇일까요? 이 엘 그레코의 사람이 팔이 쫙 뻗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혹시 저기에 군중들이 막 가득한 가운데 저 멀리 내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팔을 쭉 뻗고 싶어요. 근데 이 팔은 짧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냐면 팔이 길어졌으면 좋겠다고 느껴진 적 없습니까? 아, 이것은 뭐냐면 엘 그레코가 하늘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이게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이 구조를.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엄청나게 커진 것은 무엇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약간 과대망상적인 것을 그린 겁니다. 이게 과대망상적인.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이 꽃을 갖다 바쳐. 이 오른쪽에 있는 여인이. 이 또 다른 여인은 뭐냐면 다리에다가 이렇게 엎드려. 오케이? 이 여자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여자는 무엇이냐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숭배를 받으니까 자기가 존재가 커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시를 한번 하고 차이를 통하면은 여러분들이 마티스가 왜 이렇게 그렸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 그림은 언젠가 지난번에 제가 비교의 그림으로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마티스가 이제 2차원적인 평면의 캔버스를 평면성으로 그대로 돌려주자 라고 하는 기치하에서 평면을 평면으로 그냥 보여주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평면에 무엇인가가 그려진 것은 다 장식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마치 벽지처럼 아니면 벽에 무엇을 건 것처럼 이렇게 이게 장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을 장식하잖아요.
그 장식하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에요? 옷이죠. 옷과 액세서리 같은 게 바로 장식이. 그런 식으로 평면성과 장식성으로 그림을 돌려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유명한 붉은 조와 붉은 식탁이라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우선은 여기가 식탁이에요. 이게 붉은 식탁이에요. 식탁이 벽에 가서 붙어가지고 이게 벽지 그림이거든요. 이게 꽃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바로 식탁이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벽이 돼버렸어요. 평면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벽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예. 벽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게 바깥의 풍경이에요. 바깥의 풍경인데 이게 나무예요. 나무를 이렇게 그리고 풀밭을 갖다가 하나의 단일한 색으로 하나의 평면을 그린 것이 고갱의 생테티즘이라 그랬죠, 제가요. 그죠? 고갱의 종합주의다. 하나의 평면을 같은 색으로 칠하는 거. 그것은 그 인상주의의 디비저니즘, 분할 기법과 아주 반대돼 가지고 대립적으로 고갱이 들고 나온 기법이다. 근데 바로 이겁니다. 이 나무예요. 이 고갱의 기법을 가져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깥의 풍경이 벽에 그림으로 와가지고 이 창틀이 마치 캔버스 그 그림의 그 틀처럼 되어버리고 왁구처럼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돼가지고 벽에 딱 붙어 있는 그림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어때요? 완벽한 벽지가 돼버렸어요. 벽에 장식이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아주 그러니까 야수파와 평면성과 장식성이 합쳐지면서 자기의 저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티스의 이제 본격적인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아이고 이 그림은 말도 못하죠. 뭐 이것을 여러분들 이걸 본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이 그림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파리에 가면은 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미술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도쿄미술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지역에다가 헌사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기부를 해요. 그런데 기부를 할 때 무엇이냐면 자기 나라 이름을 남겨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현대미술관이 건립될 때 도쿄에서 엄청난 돈을 댑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쿄미술관이 돼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파리의 현대미술관에 얼마나 현대 화가들의 좋은 그림이 많겠습니까? 세계가 다 모여요. 세계가 다 모여서 거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림과 함께 도쿄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일본식의 전략이에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그런 걸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도쿄 미술관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들어가자마자 큰 벽면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벽면이. 근데 그 큰 벽면에 이 오른쪽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오른쪽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림이에요, 이게. 오른쪽 그림이요. 이게 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춤 시리즈를 요 2개, 3개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아, 이 그림은 정말 놀랍습니다. 왜 놀라우냐? 제가 여기다가 밑에다 썼어요. 속상해서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기역, 리을, 디귿, 리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기초로 그것을 더 분해하면은 천지인입니다. 천지인.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이게 요렇게 수직선이 요렇게 긋는 수직선이 인이고 요 왼쪽이 이렇게 수평선이 천이고 점이 지예요. 그래서 요 3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기역은 하늘과 인간, 오케이? 기역. 니은은 인간과 하늘. 그다음에 오는 하늘 위에 이렇게 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으로 세종대왕께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완벽하게 천지인을 요약했습니다. 하늘, 오케이? 하늘. 그 다음에 이게 땅입니다. 땅. 녹색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인 사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 두 번째, 내가 속상해서 여기 썼어요. 플러스 강강수월래. 우리 임진왜란 때 저기 이순신 장군께서 무엇이냐면 강강수월래로 안악내라를 하게 하고서 저기 명랑대첩에서 무찌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강강수월래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우리는 전통을. 이게 강강수월래지, 이게 이제 마티스의 이게. 오케이? 그런데 이 사람은 강강수월래를 어떻게 했느냐?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이 우주를 천지인과 그 사이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춤을 추는 것을 이 사람이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인간의,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춤을 추잖아요.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요. 이걸 하나씩 다 여기서 이게 하나의 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서 교실에서 만약에 수업을 한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이 포즈를 취해봐라 그럴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하나의 선을 딱 그렸는데, 이게 인간이 춤을 출 때에 이렇게 요약을 해요. 하나의 선을 이 사람은 딱 그렸어요. 이렇게 엉덩이도 잘 보십시오. 엉덩이도 그냥 선을 한 분을 딱 그렸어요. 근데 팽팽하게 팡팡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저기가 아닌 거죠. 이건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그래서 나중에 피카소가 이 그림을 또 질투해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한 40년이 지나서 1950년 몇 년도에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을 그립니다. 나중에 우리 집에 방문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데 우리 집에 바로 이것에 피카소의 춤의 복사품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것을 거의 한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이게 왼쪽이 이제 음악이에요. 이게 무슨 음악인가? 이렇게 성분 하나로서, 그리고 위치, 그리고 사람들의 저걸 갖다가 사람들이 다들 순진해가지고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쭉쭉. 그런데 이 선 하나하나가, 자, 이것도 천지인입니다. 여러분들 배치를 해보시죠. 이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뭐죠? 이걸 높은 음자리예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 배치, 여기다 5선을 그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리드미컬한 배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배치했는데, 그리고 사람의 앉은 자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5선지 위에서 아주 리드미컬하게 부드럽게 이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도 음악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음악이냐? 여러분들 기타를 치고 있는 이 형상 때문에 음악이라고 했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은 안 돼요. 저 뒤에 있는 이파리가 여러분들 노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이파리들이 입을 쫙쫙 벌면서 요 가운데 까만 거 있잖아요. 요 까만 것과 이파리의 경계선 해가지고 뭐냐면 입을 쫙쫙 벌리면서 목젖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기 보십시오. 이 치마가 이게 원피스인데 여기서부터 이게 쫙 늘어지면서, 굉장히 늘어지면서 이게 두껍게 됩니다. 두껍게 쫙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느린 음악처럼 들려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악보를 여기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색채와 이런 배치를 통해 가지고 이 그림 자체가 음악이 여러분들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음악이 들릴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음악적이다 이거죠. 자, 봅시다. 아무튼 이게 실내 풍경 4부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그 붉은 식탁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었죠? 평면성이에요. 그 중에서 이게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게 유명한 붉은 화실이에요. 완벽하게 평면이 돼가지고 모든 게 다 그림으로 다 붙어버렸어요.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이게 이 사람의 이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그림들이 하나같이 다 다르죠? 이렇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시도를 계속 다르게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타일을 창조해 간 거예요. 자, 오른쪽, 자, 이제 넘어갑시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 그림도 또 명화예요. 여러분들, 이거 원색적이에요. 파란 바탕에 녹색과 까만색 아무것도 안 썼어요. 굉장히 요약적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요약적으로 그렸는데, 여러분들 딱 근데 제목은 대화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느끼죠, 딱. 요 사람이 딱 보는데 요 사람 두 사람의 시선이 여기서 만나요. 여기 중간에서. 근데 중간에 여기에 철책이 있거든요. 밖으로 나가는 요 철책에 NON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요 NON은 프랑스 말로 농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no,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서로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헤어질 전 단계겠죠? 근데 더 재미난 것은 아주 대립적으로 그렸는데 왼쪽 사람은 서 있어요. 오른쪽 사람은 아주 거만하게 앉아 있고 왼쪽 사람은 뭐냐면 손을 넣고 있어요. 자, 손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별로 그냥 탐탁지 않은, 그러니까 불편한 뭐 그런 자세들이죠. 그런데 왼쪽 사람은 뭔가 병원에서 입는 옷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실내복이든지. 근데 오른쪽 여자는 아주 당당하게 검은 옷을 입고 왔어요. 뭔가가 아주 느낌이 안 좋습니다. 마치 이것은 상복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 남자의 어떤 병적인 죽음과 여자의 이런 것, 그런데 그런 것을 슬퍼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의자가 파란색이어서 여러분들 안 보이죠? 이 평면적으로 가서 붙었기 때문입니다. 예.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 풍경도 요것이 연못이고 요런 하나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고갱 스타일의 그런 생테티즈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것도 금붕어와 조각이고 푸른 창이에요. 평면화되면서 그리고 야수적으로 원색적이 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하고 또 넘어갑시다. 자, 요거는 조금 해야 돼. 피아노 레슨이요.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전에 보았던 이런 것은 그래도 무언가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린 대상들의 형태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쪽 부분이 굉장히 추상화된다. 삼각형, 사각형 이런 식이 돼버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지금 커튼입니다. 이게 커튼. 그리고 바깥이 숲이에요. 그러니까 숲을 다 녹색으로 생테티즘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기하학적으로 평면을 하나는 사다리꼴로 하나는 녹색으로 하나는 이거 가른 것 같아요. 굉장히 추상화되면서 기하학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금붕어 이런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딱 보면 누구의 영향? 세잔의 영향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초록색 찬장이 있는 정물인데 이것은 세잔의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이에요. 요걸 그대로 한 겁니다. 이게 복수 시점. 이게 요것을 요거 뭐죠? 요게 접시에 사과가 굴러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것은 정면에서 보지 않고 약간 사선에서 본 것을 그렸기 때문에 그려놓고 여기는 정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요거 보자기예요. 근데 보자기가 여러분들 뭐 같지 않습니까? 제 넥타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느끼는 대로 넥타이가 저기 책상 위에 있네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재밌다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제 표현주의로 오면은.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게 오달리스크 연작이에요. 오달리스크 연작. 오달리스크는 뭐냐면 터키의 궁중의 시녀예요. 궁녀의 몸종이를 말해요. 그러면 오달리스크가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왼쪽에 그랑도 오달리스크, 앵그르에, 그 다음에 앵그르가 그로부터 한 30년 뒤에 오달리스크와 노예, 이게 오달리스크입니다. 굉장히 뭐랄까 요염하고 굉장히 나른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유혹적인, 매혹적인, 섹시한 그런 오달리스크를 그렸죠. 그런데 들라크로아의 알제의 여인들은 뭐냐면 나른해가지고 할 일이 없이 무료한 것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옵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오달리스크 연작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본 데는요, 마티스가 들라크로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들라크로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런 들라크로아의 색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기식으로 해가지고 그렸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뜯어보셔서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이거 봅시다. 이거는 좀 해야 돼요. 자, 장식적 배경 위에 장식적 인물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장식적이라 그랬죠? 평면적이고 장식적. 여인이 벽 속으로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장식적인 벽 속에 장식적인 그림으로 들어가서 장식이 된 여인이에요. 여인.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색깔이 약간 아라베스크 같으면서 뭔가 무늬 같은 게 아라베스크 같으면서 무엇이냐면은 그 조금 짙은 색의 농염한 색이다. 그러니까 여인의 농염성과 색깔의 농염성이 일치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게 하나가 여러분들 금방 발견했을 거예요.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몸매입니다. 몸매가 어깨서부터 허리까지가 그대로 일직선이에요. 그 다음에 허리 엉덩이서부터 이 허벅지까지 이게 그대로 일직선이에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보통 도라무통이라고 그러죠. 도라무통. 오케이? 도라무통으로 딱 그렸어요. 오케이? 도라무통.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도라무통 같이 그린 것은 누구의 영향일까요? 바로 세잔의 원통형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볼륨감을 느끼게 하면서 굉장히 육감적으로 그린 것이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도 장식화되는 거예요. 점점 무늬화되고. 오케이? 자, 요것이 이제 넘어가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건 위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누워있는 대형 누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꾸만 이 그림이야말로 진짜 이 마티스가 지향했던 색을 통해서 그림에서 음악성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칸딘스키와 그 마티스의 꿈이 여기서도 실현됐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 여인을 딱 볼 때 느린 음조, 아주 그 박자가 2박자 또는 그 아주 온박자 해가지고 긴 거 있잖아. 2분의 1박자 말이에요. 2분의 1박자. 오케이? 그 길게 음을 마치 콘트라베이스 같은 그런 아주 묵직한 소리가 나는 것을 직 하면서 같은 소리를 계속 내는 그런 걸 느끼게 한단 말이죠. 그것은 이유가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일직선이에요. 이게 쫙. 이게 등이. 그리고 이 엉덩이서부터 이 어깨까지가 너무너무 길어요.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 여인들의 보통 특성인데 한국 여인들이 다리가 길지 않고 무엇이에요? 이 몸통이 깁니다. 이게 몸통이 길어가지고 이런데 얘는 이걸 미인의 기준이 아니죠. 거기다가 어깨가 꺾였어요.
어깨가 꺾여가지고 완전히 무릎처럼 돼버렸어요. 여기가 무릎처럼 돼서 꺾입니다. 이게 꺾여서 다시 꺾여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형시키는데, 그런데다가 이 사물과 사물의 경계에 조금씩 그 고갱식으로 뭐냐면 까만색으로 이렇게 그 윤곽선을 살짝 그립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그려집니다. 리드미컬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뒤에 노란 거 있잖아요. 노란 것에 뒤에 있는 약간 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 자체를 약간 변형시켜 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떤 광경을 보고서 웃을 때 웃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뭔가 부채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웃으면서 눈이 이렇게 쏙쏙쏙 말이지 회오리바람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주 즐겁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은 즐겁고, 이것을 마치 자기 자신 내 눈을 확 찌릅니다. 이거 벌써 이렇게 됐나 시간이. 자, 이것도요. 자, 이게 루마니아식 블라우스입니다. 놀라운 그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이게 선을 갖다가 이렇게 싹 그읍니다. 이렇게 하나를 딱 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옷이 블라우스가 아주 풍성하면서 가벼우면서 아주 경쾌하면서 거기다가 무늬하면서, 그리고 이 여자가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은 그 다음에 나오는 피카소의 이 금발의 여인과 꿈 요것과 이제 병행해서 이게 피카소에 대응해 가지고 마티스가 그린 것 같아요. 피카소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근데 피카소의 그림을 보십시오. 피카소의 이런 꿈 같은 그림은 마티스의 색채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받아서 자기가 색채를 가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역으로 요런 것을 가지고 그 마티스가 자기 스타일로 요 꿈과, 여기서 봅시다. 이거 팔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카소의 왼쪽 금발의 여인이 지금 자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엎드려서 그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스타일이 다르고 색이 다르고 이 터치가 다릅니다. 선을 그리는 요 눈 같은 데가 달라요. 다 입 같은 데가 아주 하나하나가. 따라서 이 사람들이, 피카소의 이 여인은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마티스의 여인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가 그런 선분과 색채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사실은 이 피카소의 이 그림이 유명하지만 마티스의 이 그림이 나는 훨씬 더 느낌이 훨씬 좋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꿈을 그립니다. 이제 또 꿈을 그려요. 엄청나게 거구를 그려요. 자, 마티스의 분홍색 있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년으로 갑니다. 말년으로 가면서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면 색종이 작업을 합니다. 색종이 작업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약간 뭐 마비가 오고 그리고 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색종이를 오리는데, 이것을 하나 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천 번을 했다는 거예요. 수천 번을. 오케이? 그런데 이게 이카로스입니다. 제가 이 이카로스의 이 작품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 유럽 예술을 들었던 10여 년 전에 내 제자애가, 미대애가 요것을 가지고 일종의 자기가 그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마운 적이 있었는데, 이 그림은 정말 놀라운 작품인데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다리에 이걸 갖다 이렇게 가위질을 이렇게 각지게 했지 않습니까? 각지게 하고 이게 두껍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하면서 여기 각지게 했고 이렇게 잘라요. 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축구 선수가 제일 중요한 게 허벅지입니다. 이게 허벅지의 근육이, 그래서 여러분들 차범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알지 모르겠는데, 차범근의 이 허벅지가 어린아이들 몸통 2배만 하다, 이런 얘기 근데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림으로써 날 때 이 발의 근육이
발달돼 있음이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다가 이카로스의 이 팔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팔이 날개로 변하는 거예요. 날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요 점이 조금만 작거나 조금만 컸어도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요 적당하게. 그리고 원형도 아니에요. 약간 타원형의 요 점이 딱 찍히는 바람에 이카로스의 비상의 꿈 같은 게, 비상에 대한 열정이 여기에 까만색의 백정. 여러분들 옷을 입을 때 이 배합을 한번 써보십시오. 까만색의 주홍색 스카프를 한번 주홍색, 주황색 옷을 입어보십시오.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근데 이건 재즈 이카로스예요. 재즈풍이 나지 않습니까? 재즈. 자, 넘어갑시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 이게 왕의 슬픔이에요.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낙엽이 떨어지는데, 지금 막 낙엽이 다 떨어졌죠? 근데 낙엽이 떨어지는데 무엇이에요? 이게 마치 눈물처럼 합니다. 이게 왕이에요. 왕인데 왕이 이제 태위를 하는지 물론 뭐냐면 악사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슬픈 노래가 쫙, 이게 색종이 붙이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유명한 푸른 누드라고 하는 이 작품이에요. 색종이 오리기로서 어쩌면 이렇게 이 중에서 요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가 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놀라워요. 근데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느끼십시오. 그러면 그게 색종이를 이렇게 오렸는데 여체에 앉아있는 여체의 근육과 골격 구조 이런 것이 딱 나타나면서 그 여인의 아주 뭐랄까 에로스한 것이, 팔뚝의 굵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뜯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작품이 그냥 넘길 작품, 대단하다 이렇게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색종이 하나로서 수천억을 버는 사람입니다. 수천억을.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왼쪽에 달팽이. 저는 사실은 이 달팽이에 색종이 붙이기를 보고서 정말 졸도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임진수 선생은 저거 별것도 아닌데 들쭉날쭉 해가지고 했는데 졸도할 뻔했다고, 저 과장 떼기는, 썰 풀기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달팽이가 완전히 달팽이를 닮았어요. 이게 저기서부터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작아집니다. 오케이. 요 사각형 속성이 오려 붙인 게, 그 다음에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갈수록 밝은 색의 색종이를 써요. 그리고 이 배치를 약간 회오리, 나선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달팽이의 모양이 되고 나선형으로 되면서 색채의 배치와 이 크기, 색종이의 사각형의 크기, 들쭉날쭉한 것에서 이것이 색채의 배열과 크기의 배열에 따라서 느린 움직임이, 달팽이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할 수 없고. 자, 봅시다. 오른쪽으로 합시다. 그럼 오른쪽도 마찬가지. 여기 하트가 있네. 여긴 까마네.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요건 여자고 요건 남자인데 뭐예요? 둘이 안 어울리니까 이런 사람들은 빨리 헤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점점 색을 가지고 아니면 형태를 가지고 이게 상징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이 폴리네시아라고 하는 작품이 한 2000번 시도를 했다라고 해요. 하나하나를.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왼쪽에 아래가 바다고 위가 하늘이에요. 근데 오히려 아래가 하늘이고 위가 바다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색종이 놀이에서 요거 가운데 있는 거 있죠. 뭐냐면 바다의 물고기는 뭐예요?
바닷속을 나르는 새고 하늘의 새는 하늘을 헤엄치는 물고기입니다. 이걸 뒤섞어 놔버린 거예요. 놀라운 그림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티스를 접으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작품인데, 마지막 거의 말년의 작품인데, 이 말년의 작품은 역시 평면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도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색종이 색종이 작업, 여기서 우리는 마티스를 마감하는 것이 그 마티스의 여운을 그대로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티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